오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2018년 4월 27일은 한반도의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역사적인 날이죠. 4월에 이어서 5월 또 9월에도 전례 없는 최단기간 내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치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웃나라 정세를 살펴보며 통일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 국제 정세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의 현 국제 질서를 정의하는 단어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지금 국제 질서를 규칙해 나가는 건데요. 예.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요. 예. 두 번째가 시장 경제 또는 자유무역이고요. 세 번째가 안정적인 국제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보이다가 지금 그것이 근본부터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학계나 실제로 국제 정치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흔들린다는 건 뭔가 좀 동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오릅니다. 거기에는 뭐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굉장히 스트롱맨이라고 얘기하죠. 절차적 민주주의는 있지만 실제적 민주주의 좀 후퇴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유무역보다는 개인 국가들, 자기 국가만 챙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안정적인 국제 정치인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약해지고 중국은 좀 치고 올라오고 예. 그래서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미국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굉장히 강한 미국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사실은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국제 정세가 이런데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동북아 정세는 또 어떤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지환 교수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201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그냥 강조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태평양과 인도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중국을 에워싸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가능하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영향력을 좀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밀어내려고 하는 중국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이제 방해하는 존재로서 이제 중국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던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이 세계 정치 무대에서 미국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견제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을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이럴 때 좀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불확실성, 어떤 분들은 뉴노멀이라 그러는데 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이 심화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예. 과거에 1, 2차 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각국이 자기 것 챙기다가 서로 관세를 올려서 관세 전쟁까지 가고 결국 서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예. 협력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꾸준히 여러 국가들이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국제적 원칙이라는 것들이란 이런 것들이 붕괴된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20세기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그 자유적 국제 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이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했죠. 이런 시기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은 지나치게 이제 국가주의적이나 민족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제어하고 중립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패권 다툼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동북아 지역,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으로 좀 봐야 될까요? 먼저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략 구조는 미일 동맹입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일 동맹의 21세기에서 이제 미일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 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들이 이제 그 평화헌법을 수정함으로써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 일본의 이제 동북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그 유라시아주의하고 이제 신동방 정책을 이제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 즉 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강대국을 꿈꾸는 기본적인 기조가 유라시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동방 정책은 유라시아주의와 결합됨으로써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에 가장 위대했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러시아가 지금 동북아에서 이제 그 전략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렇게 네 국가의 입장만 들어봤는데도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거든요. 이런 정세 속에 한반도의 정세는 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우리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결국은 미소 냉전의 희생으로서 한국 전쟁을 겪었고 예.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냉전 체제는 굉장히 약해지고 거의 형해화됐는데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뼈대만 남아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북한과 한국,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과거와처럼 적대시 정책을 하고 위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이 구조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냉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구조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오는 그 성격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좀 다행히도 좀 화해 모드로 좀 저희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18년 이후에는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많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에 그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이후에 평창올림픽도에 대한 어떤 남북연합 단일팀도 이루어졌고 네. 또 대북 특사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10여 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초로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벌써 예. 북미 정상이 2번, 3번 이상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그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주변국들에서는 사실 그렇게 화해 모드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도 않고요. 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수립만 될 수 있다면 이 동북아에서의 지선은 새로운 그 변화 요인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중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비전과 통일 전망, 전략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모든 국가들이 자기 국익의 현 상황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현 상황은 자기들의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이제 미중 갈등과 밑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또는 통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각 변동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평화가 이들 주변 국가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안정적이다. 한국은 통일이 되더라도 누군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협력 구도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시켜야 하고 우리 자체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동북아를 논의를 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 세력 경쟁을 하고 또 일본도 적극적으로 보통국가화를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이제 동북아가 조금 더 안정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에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 번영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신북방 정책이나 신남방 정책들이 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다 협력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 경쟁만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그 동북아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적극적인 어떤 그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노력을 해간다면 주변국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이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동북아 책임 공동체의 그러한 목표가 상당히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으로 지금 아시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1대1로, 그다음 미일은 지금 합동작전으로 인도태평양이죠. 그 중간에 우리가 딱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런 세력권에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우리를 찢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서 이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이거를 이 동북아의 경제 협력의 이제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 구상입니다. 그게 이제 동북아 책임 공동체고요. 여기에 필수가 뭐냐면 남북 관계가 좋아야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와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선 사실 동북아의 협력을 이루게 달성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 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 쉽고 간단한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하고요. 또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통일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한 목표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뤄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그 방법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반도 통일 전망 2019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사실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우리 북한을 잘 모르잖아요. 그 작은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 습관도 달라졌고 또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사회를 바라보는 분위기도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개성이나 금강산 갔을 때 만났던 특히 아이들을 보면 똑같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외모나 행동하는 방식, 표정 짓는 거 같이 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또 엿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통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실질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서는 북한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자, 북한 주민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주의 이 자체를 대하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태도나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완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은찬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 북한 사회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는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집단주의를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대가족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아버지로, 당은 어머니로, 대중은 자녀로 매칭시켜서 지도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사회 변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평등 분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네네. 그 원칙에서 사실상 90년대 중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주민들은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되고 예. 그 자립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변화가 앞에서 말씀드린 집단주의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변화시키는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뭐 장마당 같은 것들이 운영이 실제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제난 이전에는 노동당의 지시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장마당에 우선해서 생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래서 당이 제일 중요하면 어느 당이 중요하냐, 장마당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방식 변화에서 시장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생존 장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은찬 교수님 말씀 예. 들어보면 굉장히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알고 있었던 북한, 또 알아야 할 북한, 도대체 지금의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나이 뭐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아디 뭐 이런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네, 그런 옷을 입고 네. 굉장히 또 그 심지어는 뭐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있는 가방도 메고 다니는 아이들도 보고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이지 않을까. 야, 그런 상황이라면 뭐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접경 지역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수성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북한의 주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업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분들이 건물, 뭐 토지, 뭐 그런 것들을 매매를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굉장히 파다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하고도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 이제 저희가 표현했을 때는 정황 동향 같은 것들이 지금 들려오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확인을 하고 싶어 하죠.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분들이 중국 쪽에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뭐 장사차 나오세요. 개인 장사차. 그러면 이분들 통해서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들리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북한의 아주 극소수 1% 미만의 신흥부자들, 일명 돈주라고 말하는 그들이 돈주. 네. 보유한 금융자산이 거의 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00만 달러를 가진 극소수의 신흥부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기존에는 지도계층에서 갖고 있던 이 경제의 힘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제 부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뭐 신흥 부자도 등장하고 하는 것도 뭐 듣기엔 놀라운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빈부격차라는 게 생겨날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지적일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인조고기 밥을 여전히 시장에서 먹거나 또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굉장히 그 호화스러운 음식을 뭐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장 보면 굉장히 비싼 음식. 철갑상어. 그렇죠, 철갑상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강동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빈부격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 제도적인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를 축적한 개인들이 자본시장과 그리고 임노동 시장과 그리고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암거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권력층하고 유착돼 있어서 개인 수중에 권력층하고 유착되면 더 많은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최적의 시스템이 북한의 시장 구조인 겁니다. MC분께서 말씀하신 휴대폰과 네. 관련된 문제요. 지금 북한에서 한 650만 대의 공식 폰이 주민들 속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은 안 됩니다. 예. 하지만 북한 자국 내에서 상행위를 할 때 일단 거상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오더를 내리고 그리고 유통업자가 움직이고 물류업자가 움직이고 다 이제 폰으로 모든 걸 주고받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 모든 것에 플러스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을수록 참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변화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꽤 많이 우리 생활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남한에서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거, 또 우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좀 없을까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사회상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또는 사회상의 변화를 제도가 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상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변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권력층하고 유착하는 상황으로 갔죠.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능이 없는 핸드폰이지만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폼나고 그렇죠. 폼나고 네,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을 통해서 더 좋은 폰을 이렇게 밀수로 구해와서 뭐 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 폰이 결국은 문화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폰이 통신 기능은 안 되지만 그 폰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작은 어떤 변화들이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문화 교류, 뭐 위로부터의 남북 간 교류 협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북한 주민들 스스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제공도 저희가 또 같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입는 욕구가 이제 분출하게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문화 콘텐츠를 외부 사조에 중점을 두고 선호하는 계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문물을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으로 보지만 다시 이제 보게 되면 모방하게 돼요. 그렇죠. 모방하게 되고 모방 단계를 넘으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의식까지 좀 고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 내부적인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외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변화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견인되고 문화적인 변화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가치관이 체제 의존보다 개인, 가족, 돈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의식 변화까지도 견인해 나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내부에도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북한 당국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경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서 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경제 제도의 유인을 이끌어내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함께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에 여쭤보려고 한 질문을 이미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면 네네. 좋을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세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이 북한은 정말 변화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에 목말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동시에 우리와 많이 비슷하고 닿아 있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고 두 분도 좀 짧게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을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관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사실 너무 모르거나 또는 너무 잘 안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북한을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싶은 북한만 자꾸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되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통일조국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 북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좀 비춰서 얘기를 해보면 이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좀 이데올로기적인 관점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의 힘으로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정보에 다가가는 노력들을 개인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관심이겠죠, 그런 것들이. 근데 다만 조금 더 머릿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이제 비운 상태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비워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맥을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좀 겪어왔던 부분들을 좀 답습하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사실 우리가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그런 사회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역사를 좀 반추하면서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많이 감지가 되면 아마 북한의 문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만남, 세계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면 역사적으로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남북한 모두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남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왜 만나는가? 그것이 남북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놓는 게 바로 만남이니까 이런 만남이 자주 될수록 또 남북한 교류협력도 진척되고 또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 북한 사회의 변화, 우리 또 다 같이 바라는 통일 조국의 미래 이런 것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 통일의 첫 걸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변화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2019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영양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이 발생시킨 비용을 언급하며 이 분단 극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마저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비전인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분단이 된 지 어느새 70년이 넘게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자, 이 분단의 배경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제약 사항 같은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1950년 한국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네. 또 끝나게 되면서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분단 체제 아래에서의 경제 발전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예. 지금 상황은 이 분단 체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른바 이제 성장 동력의 어떤 고갈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섬처럼 갇혀 있는 경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이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한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아주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발전 역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제약되어 왔는데,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된다면 이런 분단 상황의 제약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출산, 저출산 문제, 네. 그리고 이 저성장 기조,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방울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남북 간의 어떤 새로운 협력, 또 남북 간 협력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과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을 경제적인 효과와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평화 그리고 경제와 따로 갈 수 없는 이유에서겠죠, 당연히. 평화와 경제가 네. 이제 선순환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뭔가 그러면 평화가 지속되면 이 평화가 토대가 깔리면 그걸로 경제 협력이 되고, 네. 그 경제 협력이 지속되면 공동 번영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공동 번영이 이루어지면 더 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제 선순환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로 사람 중심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이 정부의 철학이고, 그게 평화경제론입니다. 실제 이제 한국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분단이 지속되고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그쵸. 오래된 건데요. 이게 이제 환율도 우리가 분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고, 또 해외 자본 조달 금리도 우리가 불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주식 가격도 저평가되고, 예.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화가 지속되고 경협이 활성화되고 하면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평화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아마 첫 번째 소득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화가 지속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불확실성이 없어지겠죠. 네. 그게 해소되면 이제 아마 자본 투자나 해외 자본들이 한반도에 눈을 돌리고 투자가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철도, 도로 이런 인프라 투자들도 아마 활성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그동안 구상해 왔던 가교 국가, 또 교량 국가, 이런 구상이 아마 한반도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좀 누리지 못했던 지리적 이점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아세안, 인도, 또 러시아, 중국, 이 전통적인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에 더해서 이런 신북방,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까지 우리가 거대 경제권으로 주도하는 그런 미래를 아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평화경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네.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영환 교수님, 혹시 북한도 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평화 경제가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중에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뭐 그런 접근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어쨌든 그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그 비용 감소 효과 그게 일단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뭔가 이게 체제 위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어떤 평화 경제라는 어떤 틀을 통해서 북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북한 모두 다 상당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서두에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그 골이 좀 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협력과 화해의 어떤 좋은 예 같은 게 있다고요? 그 유럽 철강 공동체 같은 경우는 네. 유럽 내에서 아주 오래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어떤 최초에는 자원협력에서 출발해서 결국 최근에는 그 상당한 그 심도 있는 경제 통합의 경제로 이루고 있는 이런 여러 사례들이 결국은 이제 갈등의 구조를 어떤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그게 어떤 지속 가능한 협력의 구도로 이렇게 전환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같은 또 민족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어떤 기로를 찾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뭔가 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화 경제의 비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이 평화는 네. 우리 남북한만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 국가 또는 뭐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비전이 상생과 번영의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공동체가 이제 그 성공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서로 이익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이익이 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서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결국은 우리만의 경제 협력이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북아 차원의 또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평화경제가 추구하는 또 다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적인 과제가 결국 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결과 관련해서 이제 출발점이 우리가 지난해 말까지 남북한이 합의도 하고 또 현지 조사도 했던 철도 연결이거든요. 그리고 철도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도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한반도가 연결이 되고 이 교량 국가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비전은 어떤 그런 공동체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교수님이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진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남북 경협이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평화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이 교류 협력, 남북한의 물적 또는 인적 왕래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비 통제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평화가 보다 공고하게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남북 관계가 이제 지속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경제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의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를 이 정부 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고요. 에너지 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동의 협력하고 산업과 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의 경제권, 예. 동해와 황해의 두 개 축의 협력 구상과 동시에 이제 DMZ 평화벨트를 구상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하는 그 세 가지 구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을 때 결국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대 효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 교수님?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력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토지 경쟁력, 또 뭐 양질의 어떤 저렴한 어떤 노동력, 그리고 또 자원, 풍부한 자원, 북한이 이제 우리의 4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또 기초 기술들, 그 기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양제의 어떤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특히 이제 IT 이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경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결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경쟁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남북한이 연결이 되면 이 네트워크 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이 네트워크의 핵심이 바로 이제 철도, 도로, 통신, 가스 같은 에너지 분야 뭐 이런 것들이 이 네트워크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얘기만 들어도 설레네요. 우리 이정철 교수님은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보십니까? 평화경제를 통일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소위 하나의 경제, 하나의 시장을 만들자는 이런 전략이 중요한 거죠. 네. 사실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인구가 8천만 시장이잖아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8천만 이상의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될 때 국민소득이 7만에서 8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예. 우리 GDP가 글로벌 수준에서 7위권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소위 우리가 다자간 협력에 대한 좀 주동적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런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시장,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끝으로 김영환 교수님은 좀 어떤 기대 효과를 보십니까? 예, 실질적인 평화 경제, 한반도에서 평화 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의 어떤 수준 격차, 단순한 어떤 경제력 격차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화 격차 이런 것까지 다 줄여나가는 그 노력들,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어떤 우리 남한의 일방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적어도 초기 과정은 우리 남한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당히 더 진정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진정성 있는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더 중요한 게 우리 남한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그 평화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그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평화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좀 시원하게 해소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